안상훈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안상훈 교수입니다. 저 부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생각들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장인 것 같고요. 제가 해야 될 변명을 우리 부원장님께서 먼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설익은 내용일 테니까 일단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첫 발자국 정도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좀 큰 얘기를 오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2년에 있었던 총선 대선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복지국가 이슈가 굉장히 불거졌었고, 지금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복지 쪽에서 쓰고 있고, 아마 10년, 20년 내에 전체 예산의 한 절반 정도는 이 사회정책, 사회보장 분야가 쓰게 돼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본다면 우리 미래 이슈에서 이 복지국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지능정보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떠한 준비를 해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관이 없어 보이는 복지국가 문제와 이 지능정보화라는 과학기술의 조우에 관해서 만나야만 하는 이유들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을 왜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과학기술, 과학자분들, 엔지니어 다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인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인류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악당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과학기술의 결과가 인류 복지에 증진할 수 있느냐 혹은 했느냐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사회과학계에서 굉장한 오랜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인류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켰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들을 자꾸 이렇게 잉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지나고 보면 1차 산업혁명 당시에도 당시에는 이제 저숙련 노동자들이 많이 못 배우고 숙련된 기술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이 기계가 속속 도입되니까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실업을 경험하게 된 노동운동, 당시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 기계들을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했었죠. 장기적으로 보고 나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기술 발전, 그리고 기술 발전의 결과로 예컨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다시금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간차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과학기술의 결과로 인간이 잉여화되는 순간이 국면 굉장히 굵직하게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능정보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어떨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여기 관련해서는 옵티미즘과 패시미즘, 낙관론과 비관론이 지금 현재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미래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낙관론과 비관론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한 번씩 되새김질 해보는 걸 것 같아요. 먼저 낙관론을 보면 1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그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기술 포비아가 분명히 있었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안정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화도 마찬가지로 전개될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전의 산업혁명들이 그랬듯이 교육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면 뭐 결국은 그 일자리 매칭,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이게 매칭이 충분히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굉장히 이게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조금 이따 우리 배 감독님께서 그 영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나온 근자에 나온 공상과학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암울한 스토리들이 이렇게 전개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경험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보면 영화에 나왔던 거, 소설에 나왔던 건 결국 다 현실이 돼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가지는 근거 없는 공포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 노동의 잉여화를 촉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비관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AI나 로봇 같은 지능정보화 기술에 의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실업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건 아주 잘 알려진 현상이고 또 그 반대편에는 자본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도 필요하지 않고 자본만으로 자본 증식을 할 수 있는 혹은 그 AI나 로봇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기술 엘리트들은 그 슈퍼 리치화 하는 그런 양극화가 전개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하는 거죠. 아까 낙관론에서는 그 기술 포비아가 결국은 그 사람들을 교육에 의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필요한 그런 과학기술 수준의 사람들을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노동 수요와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 단계에서는 좀 다를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대한민국만 봐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대학을 나온 마당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더 시키면 AI나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혹은 그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만들 수 있을 거냐.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구단을 이겨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슈가 굉장히 불거졌는데 그 바둑이 질 거라고는 이제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는 이게 그냥 블루칼라 노동자가 아니고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의사 같은 직종들도 사라질 거다. 그러면 도대체 교육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지금 만들 수 있겠느냐, 교육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의 그 비관적인 견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 정책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가나 사회가 우리가 이게 낙관적인 스토리가 전개될지 비관적인 스토리가 전개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비관적인 시나리오까지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다가 아무 준비 없이 혹여 문제 있는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디스토피아가 예상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디스토피아를 우리가 조금 묘사를 해보면 고용 없는 성장, 옛날 이미 한참 됐죠. 제레미 래프킨 교수가 그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시피 지능정보 사회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점점점 대체하게 된다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새로 생길 만한 일자리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다. 거의 모든 것들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고용 디스토피아가 한편 예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양극화가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수의 과학기술 엘리트 그리고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만 점점점 부자가 되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자기 자산들을 늘려가는데 그 선순환의 고리가 일자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꺼져버리는 고용 디스토피아가 되면 이건 양극화는 점점점 심해질 거 아니냐. 제 기억으로는 그 은하철도 999의 철이가 안드로메다인가요? 그 은하철도 999 타고 메테오 손잡고 가게 되는 첫 장면도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주 먼 미래 인간들이 모든 걸 기계로 몸을 대체하고 기계화된 인간은 그러니까 부자는 다 이제 기계화돼서 영생을 누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 철이 가족이 그랬는데 그 기계화된 인간들이 그냥 그 단명하는 인간들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게 사냥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철이가 어머니를 기계 인간에 의한 사냥에서 잃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복수심에 불타서 나도 기계 인간이 돼서 뭐 이런 혁명을 꿈꾸고 은하철도 999를 타고 가는 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미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OECD 많은 나라에서도 부자들이 훨씬 오래 산다는 건 이미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보험 이런 거를 해줘도 최첨단 의료 기술, 뭐 약, 신약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 비싸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부터 혜택을 보는 뭐 이렇게 되면은 소득, 자산,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이런 것들이 수명의 양극화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사회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경제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복지국가? 야, 그거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혹시 성장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저 몸뚱이 멀쩡하면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무슨 복지를 그렇게 많이 해주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럴 때 아주 강한 전제가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정보화에 의한 자칫 있을지도 모르는 고용 디스토피아에서는 일자리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량 실업이 예상되고 뭐 실업이 장기화되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도 사실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로 복지를 안 하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에 하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고 살게 해주거든요. 근데 예컨대 극단적인 고용 디스토피아에 극단적인 실업 상태가 장기화되면 모두가 많은 다수가 가난해지는 시대에 결국은 국가가 유지되는 한 그 공공부조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곤한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복지 비용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복지 지출의 증가가 예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을 못하게 되면 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못 낼 거고 또 돈이 없으면 상품 구매도 못하게 되면 부가세 같은 것들도 점점점 세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복지 지출이 느는데 그 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세수 기반은 잠식이 되는 겁니다. 또 아무리 뭐 AI 로봇에 의해서 사람이 필요 없이 뭐 상품이나 계속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사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다면 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거고
기업 수익이 악화될 거고 법인세, 부유세 같은 거에 기대서 복지국가를 유지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상황도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된다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복지국가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잘못 알려진 바 큰데 사실상은 그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 자본주의 자체를 수정하는 전략을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뭐 노동 착취,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혁명에 의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전환, 이런 이슈를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20세기의 복지국가였다라고 본다면, 복지국가가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아마 제 기억에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그 영국의 그 우파 그 경제지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21세기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이게 막스 레닌 혁명일 것이다. 왜냐면 이게 감당 못하고는 나중에 혁명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의 디스토피아로도 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지국가와 과학기술 혹은 지능정보 사회가 노정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시나리오들을 조금 연결을 시켜서 그것들이 완화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실마리 단초를 좀 찾아보면요, 방금 제가 복지국가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수정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것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몇 가지 종류의 그 다양한 자본주의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미국 같은 자본주의를 많이 생각하지만 그 유럽식의 자본주의는 미국식의 자본주의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국가와 관련해서만 봐도 그 앵글로색슨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영국, 미국 같은 나라들이죠. 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시장 중심이고 복지국가를 굉장히 작게 유지합니다. 알아서 먹고 살아라. 대륙 유럽형은 복지국가가 크고 북유럽형도 복지국가가 큰데, 큰 유럽형 복지국가들이 두 종류로 나뉘는 거를 좀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금 중심으로 가는 복지국가고, 하나는 서비스 중심으로 가는 복지국가입니다. 굉장히 복지국가 전략도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북유럽 경우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세죠.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의 그 R&D 투자 전략에도 이 강한 노조의 입김이 상당히 제어 장치로 작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투자를 해도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고 인간 노동을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투자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은 상품을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에 관한 R&D 투자가 아니고, 북유럽에서의 R&D 투자는 어떻게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라는 식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발달한 분야가 그 얼고노믹스, 그 인체공학,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북유럽 디자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편한 그 고가의 그 가구들이 요즘 북유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뭐 이케아 같은 그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일 비싼 가구들은 북유럽 상품들이 많다는 거. 그게 결국은 저들이 그 복지국가, 인간 중심의 복지국가 전략을 산업 R&D에도 연결시켰던 오랜 그 역사적 결과로 그런 틈새 시장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사람도 편하고 좋은 거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좋은 것을 찾는 그런 소비자 욕구에도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 전략이 거꾸로 기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의 스토리는 지능 정보화 이전에, 뭐 정보와 뭐 그 전에
계속 이게 첨단화될수록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그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경험이고, 그럼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복지국가에 돈을 많이 쓰면서도 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보다 뭐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했던 사회 서비스 복지를 가지고 그 새로운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창출했다는 것도 우리가 함의를 좀 찾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복지를 주면 기본적으로는 유럽병, 복지병으로 얘기하는 일하기 싫은 사람들을 양산하는 경향으로 흐르는데, 서비스 똑같은 것도 복지 서비스에 이제 돈을 쓰게 되면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줄어드는 일자리를 그쪽 서비스 섹터에서 상당히 감당해주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체 고용에서 사회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한 3, 4% 되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한 20%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능정보학원 뭐건 첨단화에 의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새롭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자리를 가장 쉽게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복지국가에 돈을 쓰면서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대한민국에서의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죠. 복지는 느는데 사회 서비스 복지가 아니라 현금 복지 중심으로 늘려가고, 그리고 노동 대체형으로 지능정보 산업화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에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6월 5일인가요? 그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있었죠. 뭐에 관한 국민투표였죠?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에 관한. 사실은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현금복지의 궁극적인 표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모든 복지를 그냥 다 없애버리고 똑같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몇백만 원씩 주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일자리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관념이었는데 2대8로 게임이 종결이 됐죠. 부결이 됐습니다. 자, 아마도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당근으로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당근으로 그 기본소득 같은 거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얘기가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 채찍으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경찰력을 강화한다든지, 또 뭐 잉여화된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뭐 실업에 빠지고 가난해지는 인간들이 어떻게 될 거냐. 뭐 결국은 경찰력, 교정시설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결과를 보면 양극화가 조금 완화되긴 할 거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안 될 것 같고, 계층 갈등은 확대되고 불신풍조 만연해질 거고, 반사회적 인간은 계속 증대될 거고, 뭐 영화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뭐 기계에 때려 부수는 레지스탕스 이런 것도 전체 그 사회 메커니즘 체제에서 본다면 그것도 뭐 그런 종류의 스토리들이겠죠. 사회 갈등이 확산되는, 전체적으로는 비생산적인 공공비용이 확대되는 거죠. 복지는 복지대로 엄청나게 쓰고, 또 뭐 경찰력 강화해서 그 반사회적 다수의 인간을 통제해야 하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본주의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 21세기 히트 상품으로 막스 레닌 혁명을 얘기했던 스토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그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이런 데서 늘 이 자본주의 위기를 이런 종류의 일자리 위기와 연결시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부정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나은 시나리오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국가는 사회 서비스 방식으로 늘려가고, 또 그 이쪽 지능정보화의 방식도 인간의 노동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강화해 나갈 경우는 조금 나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로봇도 예컨대 사람을 아예 통째로 안 써도 되는 방식의
완성체 로봇을 만들 거냐, 아니면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뭐 그거를 입고 아주 오래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 개발하게. 이건 굉장히 다른 스토리거든요. 똑같은 로봇 개발도 어떻게 하는, 여기서는 인간 보조형, 노동 보조형의 얘기를 하는 거죠. AI도 뭐 인간들이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창발성에 더해서 인간이 더 창조적이거나 더 뭐 생산적이게 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역할 수준으로 계속 강화하고 그걸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극단적으로 어마어마한 모든 인간을 대체하는 방식, 이건 또 스토리가 다른 내용이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돕는 방식의 AI나 뭐 사람이 입고 자기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의 로봇은 오히려 뭐 노인, 장애인 혹은 일반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노동은 감소시키면서도 계속 일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해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일하는 사람은 소비자도 되고 납세자도 되고 이 필요한 그 사회 유지를 위한 복지국가 시스템에도 지속 가능성을 더해주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복지 대신에 사회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고용 없는 성장은 지능정보화뿐만 아니라도 이미 진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어드는 일자리만큼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동을 돌봐준다든지 뭐 노인을 돌봐준다든지 환자를 간병하는 뭐 이런 종류의 인간적인 교감이 필요한 많은 종류의 사회 서비스 돌봄 섹터에서의 일자리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저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자리 저수지로서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 전략을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벙벙한 얘기를 마치 소설 쓰듯이 준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도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상처받지 않고 물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